안녕하세요. 팩트풀니스 책을 통해 국제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2학년 5반 1번 강민서입니다. 발표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 크기 본능의 사례들과 억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본능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책임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난 본능의 사례와 비난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다급함과 편리한 두려움, 세계적 위험 5가지, 그리고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 세계 인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게 20%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는 80%, 나아가 90%에 가깝습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의 비율은 88%, 전기를 공급받는 아이의 비율은 85%, 초등학교를 나온 여자아이의 비율은 90%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자극적인 수치에 우리는 왜곡된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크기 본능으로 다른 모든 기율과 발전들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곰과 도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스웨덴 지역에서 일어난 도끼 살인 사건과 곰 공격 사건을 비교해보면 도끼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공격 방식이 매우 잔인했던 것에 비해 스웨덴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지방신문에만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반면에 곰에게 공격당한 사건의 경우 비극적인 데다가 희귀하기까지 해서 스웨덴 전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옛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30일에 한 번꼴로 가정 내 살인 사건의 발생 건수는 곰의 공격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의 1300배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끼 살인 사건이 훨씬 잔인하고 무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건의 발생 건수보다는 사건 자체의 특별함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예시들은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우리들의 크기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2가지 이상의 수치를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20만 명이라는 숫자만을 보면 매우 큰 숫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훨씬 이전의 수치들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그 숫자가 매우 작고 이전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많이 향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0-20 법칙을 활용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양인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 인구 대부분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력 면에서 동양인은 80%, 서양인은 20%로 실제로 동양인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과 비율은 다른 것이고 실제로는 비율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인당 수치로 비교해야 합니다. 1950년에 신생아는 907만 명, 그중 사망한 아이는 1,400만 명이면 신생아 100명 중 15명이 1살 이전에 죽었다는 것이고 2016년에 신생아 1억 4,100만 명, 그중 사망한 아이는 420만 명이면 신생아 100명 중 3명이 1살 이전에 죽었다는 것으로 신생아 사망수가 전에 비해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의 책임 대상을 지목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연합 소속 환경부 장관은 신흥경제국이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신흥경제국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소속 기후변화 토론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인당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마다 인구가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별 총 배출량으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서도
국가별 총 배출량이라는 큰 수치를 해당 국가의 인구로 나눠야 비로소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려는 자세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협력은 단순하게 원조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들 간의 연관성을 알고 언제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비난의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비난 본능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난 대상에만 집착하느라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기장의 졸음만을 탓한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졸음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졸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졸음 방지를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즉, 개인에게 죄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단계별로 국가를 4단계로 나눴을 때 부유한 4단계 국가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하죠. 4단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 대기에 가장 많이 있는 이유는 4단계 국가의 개인들이 1단계 국가의 개인들보다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부유한 국가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에너지의 기준과 관련해서 만든 국가 제도와 관련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악당이 아닌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웅이 아닌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나쁜 일 외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공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특가 세일 혹은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다급한 본능이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비판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순간의 재빠른 선택에만 집중해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본능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편리한 다급함은 말 그대로 다급한 결정이 더 편리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공식적 통계 자료와 수치를 공개하는 기관들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이용해서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자료 제공 기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때 자신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닌 근사값으로만 제시한다는 점을 알고 우리는 자료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편리한 두려움은 편리한 다급함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현재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기후활동가들은 과장되거나 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의 두려움과 다급함을 부추기는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를테면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죠. 하지만 이런 용어는 난민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두려움을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꾼 고의적 과장이고 옳지 못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과
근거 없는 경고성 메시지로 오히려 자신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피되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계적 유행병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퍼진 스페인 독감은 세계 기대 수명을 33세에서 23세가 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독감의 전염 경로로 인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대응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예측이 어렵고 복잡해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와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금융붕괴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만약 닥친다면 세계적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림픽, 국제무역, 교육 교류 프로그램, 자유로운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으로 전쟁에 맞서 세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 없이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은 나라의 공격성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국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기처럼 지구가 공유하는 자원을 관리하려면 관리 주체는 세계가 존중하는 권위를 가져야 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평화로운 세계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 연대의식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가난한 1단계 국가 10억 인구의 전기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압박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나라의 문제부터 차근히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극도의 빈곤입니다. 가난이 내전을 불러오고 내전이 다시 가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당장 8억 인구가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고 빨리 행동할수록 해결할 문제가 더 작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기 힘든 사람은 정부의 힘이 약한 나라의 무장범죄 조직에 시달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이런 죄 없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사들이 평화롭게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가지 세계적 위험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자. 세계를 과도하게 극적으로 바라보고 상상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진짜 문제와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하자입니다. 다급한 본능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이 5가지 세계 위험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본능이 발동하면 다른 본능도 깨어나 분석적인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정보를 더 찾아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것 또는 저것인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다급하고 중요하다면 잘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은 있지만 부정확한 데이터, 정확하지만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항상 조심하세요. 관련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만 쓸모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점쟁이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예측을 경계하세요. 최선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시나리오를 요청해 보세요. 그 예측이 전에는 얼마나 정확했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적인 조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물어보고 검증된 생각인지도 물어보세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개선과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극적이지 않지만 대개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크기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을 국제적인 책임과 협력의 관점에서 발표한 2학년 5반 1번 강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